노후에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 노년기를 앞두면 누구나 해보는 고민인데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은퇴 이후 넓고 탁 트인 정원에서 반려동물과 뛰노는 한적한 시골 생활 또는 도심 속 문화시설이 가득한 곳에서의 여유로운 도시 생활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이미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신 분도 또는 주거지 이동을 고민 중인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예비 은퇴자 2명 중 1명은 은퇴 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에서 65세 중장년 2,000명에게 노후의 주거지에 대해 물었더니 지금 집에서 계속 살겠다와 다른 집으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반반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식보다 믿을 건 집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보금자리는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 이사는 실패하기 쉽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노년기에 편안하게 살 집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주거지 선택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과연 나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애 마지막 집으로 무엇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 첫 번째는 병원이 가까이에 있는 집입니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70대 이후 간병기를 대비해 특히 병원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노후에 거주지를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의료시설이 제일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건강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병원을 자주 찾기 마련인데요. 고령자들은 스스로 이동하기 힘들고 차량을 운전하기도 만만치 않지요.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힘드니 큰 병원에 인접한 곳에 사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50대, 60대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시설 등 다른 요소의 우선순위를 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이라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주변에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몸이 아플 때 빠르게 치료받기가 쉬워집니다. 갑자기 위독해지는 등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병원이 집에서 멀수록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종합병원까지 차로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이처럼 장래의 간병, 건강관리를 항상 대비하고 싶다면 주변에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적한 곳의 전원주택은 피해라입니다. 은퇴 후 한적한 자연 속에서 소소하게 텃밭도 일구면서 느긋하게 은퇴 생활을 하겠노라 꿈꾸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전원생활의 로망은 현실과 다릅니다. 젊을 때부터 전원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번화한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과 마트 등 기반 시설도 없고 온갖 벌레에 힘든 주택관리까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 형태는 도심의 아파트로 64.2%의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새소리 물소리가 듣고 싶어서 시골로 이사갔던 노인들이 도시로 유턴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차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전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노후에는 병원과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두 다리 멀쩡하고 운전도 가능할 땐 맑은 공기를 마시며 눈 뜨는 것이 기쁨이겠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해지거나 혹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집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에 안착했어도 75세쯤 되면 몸에 아픈 곳이 늘어나고 거동이 불편해져서 병원이 있는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에 자신 있고 조용하고 자연이 있는 곳을 원한다면 이때는 도심 외곽의 전원 휴양형 주거지보다는 도심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근교형 입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은퇴 후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도시에서 혜택을 누리고 지금처럼 그대로 사시면서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자주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봐라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 은퇴 이후에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늘어나 무료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여가 시간을 취미 활동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시니어들은 무엇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노인복지관이나 도서관, 시민회관 같은 교육이나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거주한다면 노후의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요즘 노인복지관은 시설도 매우 잘 갖춰져 있고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관리까지 해줍니다. 평소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강의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라인 댄스, 사교 댄스와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와 미술 치매 예방 강의 등 양질의 교육으로 노년의 삶의 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도 함께 지원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독거노인 안심 서비스 등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복지 정보들도 알아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은 저렴한 식비에 끼니도 든든하게 해결되니 일석삼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후에 많은 이점이 있는 복지관 근처에 거주하시면 적극적인 사회 참여뿐만 아니라 노후의 고독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문화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주할 곳에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이 충분히 있는지 살펴본 뒤 결정하시면 한층 유익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지 봐라입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기동력이 떨어지는데요. 이동하는데 체력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덜한 곳인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먼 거리 외출도 어렵게 되어 자칫하면 고립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갈 때 자녀와 매번 동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서 사셔야 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나는 경제적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다는 분들이시라면 교통 여건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소비 성향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평소 전통시장을 잘 이용하신다면 마트 편의점이 아무리 가까워도 멀리 버스 타고 시장으로 다니시는 게 어르신들일 텐데요. 은퇴 이후엔 사소한 돈이라도 절약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트나 병원 등 자주 가는 장소는 걸어갈 수 있는지, 걸어가기 멀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오기에도 힘들지 않은 곳이면 더 좋겠는데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바빠 자주 볼 수가 없는데 오는 길이 험하거나 멀다면 더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요. 결국 지하철 등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주거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 노후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나들이도 한결 쉬워지는데요. 이는 적적할 때마다 친인척 간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수 넓은 집은 피해라입니다. 원래 자녀를 키우는데 적합했던 집도 자녀가 독립해서 분가하면 혼자 계신 분이나 노부부에게는 너무 넓은 집이 되기 마련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기력과 체력이 떨어지니 이사를 하는 것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원래 살던 곳을 자신의 마지막 거처로 삼는 게 많은 현실입니다. 특히 교외에서 큼지막하게 지었던 주택이라면 실내 청소와 정원 손질만으로도 어르신들에게는 중노동이 됩니다. 관리 차원에서도 쓸데없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후에는 집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와서 자고 가기라도 하면 큰 집이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자식들이 찾아오더라도 대부분은 친정이나 시댁에서 자고 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보통의 자식들은 와서 식사만 같이 하고 개인 스케줄을 보기 바쁩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아시고 잘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그래도 이날만큼은 하루쯤 자고 가겠거니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노후에 부담되지 않는 집으로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전문가들은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크기로 20평 초중반대의 소형 아파트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소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기 적합했던 평수의 집을 생애 마지막까지 거주할 집으로 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평소 걷기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집 근처에 가볍게 걷기 좋은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면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산책로 인근 주거지는 일단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주거 쾌적성이 매우 뛰어나고 또 사계절의 정취를 느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노년기에는 외부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처럼 집 가까이에서 산책을 즐기게 됨으로써 몸에 해로운 좌식 생활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산책을 꾸준히 하게 되면 혈당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 관절과 뼈가 훨씬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골절이나 혈관 수축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신체는 더욱 민첩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산책을 하게 되면 신체에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노후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우울증 예방 효과에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건강 증진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산책로가 근접한 주거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7번째는 유지 비용을 따져봐라입니다. 노후 거주지 선택에는 비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노후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생활비 등 돈 쓸 곳은 많아집니다. 노후에 살 지역을 정할 때뿐 아니라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을 정할 때에도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가 너무 비싼 지역이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상복합 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청소나 보수 등 유지하는 데 손이 많이 가는 주거 유형은 되도록 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노후에 자택을 매각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둬야 합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돌봄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집을 판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내 자식을 키우기 좋았던 크고 널찍한 그 집을 급매로 팔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노후용 집으로 이사해두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또 다른 대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인데요. 재산이 집에 다 몰려있는 시니어의 경우에는 노후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집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셔서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와 매입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공통된 입주 자격으로는 무주택이어야 하고 각각 유형별로 소득과 자산 기준은 다릅니다. 하지만 은퇴한 시니어라면 월 소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자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입주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임대를 추천드리는데요. 국민임대는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더불어 좋은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종합해보자면 가장 이상적인 노후의 주거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공기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하며 24시간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인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사항일 뿐 은퇴 후 주거지를 결정하실 땐 꼭 본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만 주변 환경이 급변하면 생각보다 적응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원래 살던 곳과 상반되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전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거나 여러 번 방문해본 지역을 권장합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은 오늘 자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과 함께 앞으로의 멋진 은퇴 이후의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외모보단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대부분은 외모를 보는데요. 상대방의 깊이를 알기 전까지는 첫인상이나 외모가 신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외모는 성숙하게 나이 든 내면의 자기 표현이자 자기다움의 외적 상징이기도 하죠. 외모 관리라고 해서 졸부처럼 동과 상표만 걸치는 붓티가 아닌 귀티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화음성,
운전 습관 그리고 의상 코디에서도 묻어납니다. 물론 내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면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그 사람의 내면도 들여다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면만이 중요하다고 믿기보다 나이 들수록 외면과 내면 두 가지를 모두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3가지와 시니어들의 외모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잘 차려입고 나간 날에는 자신감이 넘치며 당당해집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대충 걸치고 나간 날에는 아는 사람 만날까 두렵고 스스로 초라해지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깊어가는 주름과 탈모, 약해지는 치아, 노안 등 신체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 나는 꽤 괜찮게 나이 들었어라는 생각과 함께 자존감이 높아져 매사에 적극적이고 당당해지는데요. 이렇듯 외모는 개인의 정체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분이 좋아진 외모는 자신에게 보내는 긍정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일상에서 외모가 전혀 관리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인상을 느끼는 이유는 그 모습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방치하고 가꾸지 않는데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부정적인 외모의 변화가 그저 바쁜 삶 때문이라고 혹은 나이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 놓이면 자신의 책임을 가장 늦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외모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지금껏 내가 하루하루 만들어온 결과물 그 자체입니다. 푹 파인 미간주름은 수년간 얼굴을 찌푸린 습관 때문이고 처진 입꼬리는 자주 웃지 않은 결과이며 탄력 없이 늘어진 팔뚝은 나태함의 결과이죠. 시간이 갈수록 얼굴과 몸이 변하는 건 자연의 섭리이지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건 오직 내 행동과 태도에 달렸습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서는 늘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위해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 들수록 특히 노인의 외모 관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출장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하는데요. 국내의 연구와 논문에서도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가 부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노화 현상은 어느 누구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극심한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비관적이게 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외모 관리는 의지력과 꾸준함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운동과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외모까지 신경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부지런해야 외모 관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함은 곧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써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모 관리는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최강동 안으로 단연 손꼽히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에서 60대처럼 보입니다. 정말 감탄한 것은 그분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절제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꾸준히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여기서 외모 관리의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세우고 정신을 가다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귀찮아지면 몸도 따라 귀찮아집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따라 늙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다가도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나오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는데 행동이 또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있죠. 이처럼 외모에 신경 쓰면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데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모보다 성격이고 나이 들면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외모 관리는 더 넓은 범위입니다. 이러한 외형의 관리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후광 효과로 인한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성도 좋고 성실하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관련 없는 특성들을 관련 있다고 잘못 판단 내리는 것을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후광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외모입니다. 외적 매력이 사회생활에 유리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동경합니다. 연예인으로부터 신비함을 느끼는 이유도 수려한 외모 때문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깔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자동으로 능력 있고 친절하고 지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때 외모는 능력과 무관하지만 영향력이 큰 평가 요소임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외모는 협상의 도구이자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모 관리를 등한시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바스러질 것 같이 상한 머릿결에 마구 엉켜있는 머리 스타일을 한 사람을 보면 부지런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푸석한 사람을 보면 삶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만날 때마다 헝클어진 모습만 보여준다면 신뢰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망가진 모습으로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외모를 잘 관리하면 그런 소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좋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의사전달 효과 역시 몸짓과 표정, 시선이 55%이고 목소리 톤은 38%, 내용은 겨우 7%에 미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적 요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미용이나 패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와 신뢰감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한 이유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면 역시 그리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끼고 얼굴빛이 칙칙하며 배가 볼록 나온 사람 중에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사실 내면이 성숙한 사람들의 외모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모 중 나이 들수록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 4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몸매보다 자세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을 등 뒤로 젖히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보행 자세를 보면 대개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팔을 뒤로 한 채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노인들이 팔을 등 뒤로 한 채 걸어가는 이유는 몸통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함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유연성이 떨어져 척추의 곡선이 뻣뻣해지고 등이 앞으로 굽고 거북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 허리가 굽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항중력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항중력근은 몸을 세우는 근육으로 자세와 보행 기능,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은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관리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신전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7,500보 이상 걷고 유산소 운동과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는 자신감과 자세한 인상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타인에게도 자세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바른 자세는 근육과 관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싼 옷이나 유행보다는 내 체형에 어울리는 옷 입기입니다. 외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특출나게 아름답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꾸미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보완할 줄 압니다. 사실 몸매가 좋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든 태가 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몸매가 좋은 건 아닙니다. 다리가 짧을 수 있고 뱃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단점이라고 생각되면 옷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키면 됩니다. 다리가 짧다면 티를 바지에 넣어 입으면 되고 뱃살이 많다면 밝은 색의 티보다는 검은색 티셔츠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모발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머리숱은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단같이 검고 숱이 많던 머리카락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빠지고 윤기가 사라져가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탄력 있고 숱이 많은 모발을 유지하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입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두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노폐물 두피, 각질이 모공을 막으면 가려움증, 두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달걀 연어, 호두 두부, 검은콩 해조류, 제철 과일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서 머리는 약 7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매력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피부 관리에는 열심이지만 두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도 젊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젊어서부터 꾸준히 모발을 관리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채취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짙어지는 채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노인 냄새, 호라비 냄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외모 관리는 시각적 모습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체취를 알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노년기에는 땀의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내 활동이 많아 의외로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체취는 땀샘의 피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접히기 쉬운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샤워하는 것을 권장하고 의류를 주기적으로 세탁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또 적당한 햇볕 쬐기는 살균 효과가 있어 노인 냄새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에 적정 시간 노출하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이 증가해서 구취가 나고 잇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식사 후에는 양치를 꼭 하셔서 치아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눈이 크고 코가 얼마나 오똑한지, 얼굴형이 계란형인지, 몸매가 말랐는지 글래머스한지 이런 것들은 젊을 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세부적인 비중이 줄어들고 사람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이 네 가지만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셔서 노후의 외모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외모를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외모 관리는 결국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마음먹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외모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외모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매 순간 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성격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성숙하고 훌륭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외형에도 꾸준히 신경을 씁니다. 그들 모두가 특출나게 아름답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꾸미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창 돈을 모아야 하는 젊은 시절에는 외모 관리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젊음의 가난은 고난이지만 노년의 가난은 재난이라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젊을 때는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 꼬지람을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인생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외모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요. 물론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들이 쌓여 나의 외모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겠죠. 외모만으로만 편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확실합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듯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현재의 모습에 대한 자각과 아름다워지겠다는 결심, 그리고 순간순간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 분명 잃어버린 매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삶이 주는 오늘 하루를 낭비하시지 말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몸이 부어있고 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바로 나이가 들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나이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0 이후 건강을 지키는 7가지 습관에서는 중년을 맞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습관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볼 것을 권합니다. 또 중년 이후의 건강 수칙은 복잡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적게 먹고 더 많이 잘 자고 간헐적으로 단식 그리고 하루에 20분씩 명상 또는 이완 호흡을 하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고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많이 맨발로 걸으라고 합니다. 건강과 면역력을 저절로 키워주는 마법의 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면역 체계와 신체의 모든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방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길어진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바꾸셔야 됩니다. 50 이후 건강을 지키는 7가지 습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식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다. 45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예전만큼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이어서 연료가 적게 필요하다. 최근에는 칼로리 섭취량을 30% 줄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노년기의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먹는 양만 계산했다.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 그러니까 소식을 하고 5년 단위로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기만 해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을 적게 소비하면 몸 안의 기관들의 부담이 덜 간다. 소식을 하면 몸이 처리할 일이 줄어들고 버려야 할 폐기물도 적어진다. 몸의 일거리가 줄어들면 남은 에너지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식하라는 것은 어려운 요구라는 생각도 든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에는 늘 음식이 중심에 놓인다. 가족, 친구들과 식탁에 둘러앉은 시간은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공동체, 사랑 공유 연결과 같은 것들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도 꼭 필요하다. 다만 그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릴지를 현명하게 결정하고 당신이 바꿔야 하는 습관들에 신경을 써라. 혹시 특정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과식을 하는가? 아니면 직계 가족과 함께 할 때라든가 술을 마실 때는 어떤가? 당신이 누군가에게 음식을 먹일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녀 양육에서 음식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아이들이 자랄수록 하루 3끼의 식사 외에도 중요한 일이 많아진다. 어쩌면 당신은 일정한 시각에 무조건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필요에 맞춰 그리고 나이에 맞춰 생활할 여건을 갖춘 사람인지도 모른다. 당연한 말이지만 칼로리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탄수화물과 정제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다. 빵, 파스타, 밥과 같은 흰색 음식은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컬리플라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령층의 당뇨 발병률이 높은 것이다. 탄수화물은 몸 안에 들어오면 당으로 바뀐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뇨 위험을 낮추려면 영양가 없는 탄수화물 음식을 줄이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물론 음식은 복잡하기도 하다. 사실 배가 고프다는 느낌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재미있는 일, 애정 온도, 신선한 공기, 잠, 아니면 그냥 물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소식이란 당신의 몸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적인 행동이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배가 고픈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달려간다를 경계하는 것이다. 먼저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단순한 규칙을 지켜보라. 공복을 채우는 것과 바지 단추를 풀어야겠다고 느낄 만큼 배부르게 먹는 것은 다르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삶이 달라진다. 더 많이 더 잘 자기,
이 책의 목표 중 하나는 통증이 찾아오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전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그날 그날의 피로를 회복하는 양질의 수면이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된다. 잠을 중요하게 지급하라. 그러면 금세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나이듦의 징후로 생각하는 증상의 대부분은 우리의 몸이 규칙적이고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에 지나지 않는다.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중간에 자꾸 깨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문제를 살피면서 의식적으로 밤잠을 잘 자기 위한 대책을 세워라. 이것은 단순히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밤 시간의 습관과도 관련되는 문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라. 그러면 당신의 생체 리듬이 자연의 주기에 맞춰진다. 낮에는 활기 있고 해가 지면 활력이 떨어지다가 밤에는 잠이 온다. 아침 시간에는 명상을 하라. 아침 명상은 밤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낮 시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밤에 더 쉽게 잠이 든다. 꿈을 꾸는 시간인 렘 수면 시간과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모두 충분해야 한다. 비렘 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잠을 잘 때는 두뇌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이때 몸 안에서 회복이 진행되고 뇌의 노폐물 시스템이 작동해 단백질과 기타 독성 물질을 제거한다. 잠을 푹 자지 못해 비렘 수면이 부족하면 글림프 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결과 노폐물이 뇌 안에 쌓여 흐릿하고 몽롱한 기분으로 생활하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은 7시간에서 9시간 수면을 취할 때 몸 상태가 최적이 된다. TV와 소셜미디어, 끝없는 업무 이메일에 수면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당장 그 습관부터 바꿔라. 잠을 자다가 자꾸 깨는 것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 아니다. 물론 호르몬 부작용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푹 자지 못할 수는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더 자주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잠깐 깼다가도 쉽게 다시 잠들 수 있다. 설탕은 정말로 줄여야 한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설탕은 아주 해롭다. 설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같은 병을 키운다. 설탕이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면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그 노폐물은 혈관 내에 쌓인다. 이 노폐물은 여기저기 머물러 있다가 당신의 신체 기관에 마치 녹이 끼듯 내려앉는다. 가장 넓게 분포하는 기관인 피부에 이 노폐물이 자리 잡으면 주름살로 나타난다. 이 노폐물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미세한 구멍을 뚫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생활 습관을 딱 하나만 바꾼다면 그것은 정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꿀과 아가베 시럽도 줄여라. 꿀과 아가베 시럽도 당신의 몸의 설탕과 똑같이 작용한다. 설탕은 다양한 가공식품 안에 숨어 있지만 우선 명백한 음식들부터 줄이자. 시리얼, 쿠키, 사탕, 탄산음료, 과일 주스. 참, 과일 주스는 탄산음료와 똑같이 몸에 나쁘다. 정말로 달콤한 음식이 당길 때는 베리류나 초록 사과를 먹어라. 초록 사과는 붉은 사과보다 당이 적다. 과일에 함유된 섬유질은 장의 흡수 속도를 약간 늦춰주기 때문에 과일을 먹으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 다른 음식을 먹을 때처럼 당이 곧바로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하지는 않는다. 당신이 커피에 설탕을 조금씩만 넣어 마신다고 해도 오랫동안 누적되면 양이 많아진다. 그냥 설탕을 끊어라. 그렇다고 화학물질 범벅인 인공감미료를 넣지는 말자. 정말로 커피나 차를 달게 해서 마시고 싶다면 나안과를 대신 넣어보라. 나안과는 각설탕처럼 생겼고 사탕 형태로도 판매된다. 아니면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사용하라. 일부 스테비아 제품에는 다른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으므로 100% 스테비아를 구입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안과도 스테비아도 진짜 설탕 맛은 아니지만 달콤하긴 하다. 나안과나 스테비아는 단 것을 찾는 입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라. 최종 목표는 당신의 미각이 설탕을 갈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설탕을 기분 좋은 간식이라는 틀로 바라본다. 디저트는 쾌락이며 때로는 보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사실 설탕은 몸에 상이 아닌 벌을 준다. 그리고 설탕을 끊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약물이기 때문이다. 설탕은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똑같이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는 중독성 물질이다. 그러니 설탕을 무서워해야 마땅하다. 장과 면역력은 하나다. 면역체계의 70%는 뱃속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좋은 박테리아의 종류가 많아야 하고 나쁜 박테리아의 수는 적어야 한다. 우리 몸 안의 작은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면 우리의 섬세한 장벽이 약해져 몸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장벽은 몸과 외부 세계, 음식, 벌레, 독성 물질이 위험이 있는 것 사이의 1차 방어벽이다. 장벽은 무엇이 우리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장벽을 잘 보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 있으면 연약한 구조로 이루어진 장벽이 느슨해져서 미세한 틈이 생긴다. 그러면 박테리아 독성 물질 그리고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이 틈을 통해 혈관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 이것은 장누수라 불리는 현상으로 무시무시한 이름만큼이나 실제로 더 해롭다. 혈관으로 새어 들어온 입자들은 몸속에 어디에서 염증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것은 모두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심각하다. 장누수가 발생하면 관절 통증, 피부 발진, 심한 기분 변화, 불안, 우울감, 눈으림, 브레인포크,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면서 인지 기능과 집중력, 주의력 등이 저하되는 상태, 호르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장누수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자가 면역 문제를 악화시킨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리는 증상의 상당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이 깨진 결과다. 그리고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다. 시작은 식단 조절이다. 가공 처리되지 않은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먹어라. 항생제와 호르몬을 주입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라.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독성 제초제가 뿌려진 농산물도 멀리하라. 당신의 몸에 프리바이오틱스,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등 발효식품을 날마다 공급하라. 잠을 잘 자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명상을 하고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식도염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약 같은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하지 마라.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웰니스의 좋은 생활 습관들은 중년 이후 장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 날마다 많이 움직여라. 중년 이후의 운동은 정형화된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 운동은 날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되자. 온종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헬스클럽에서 1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롭다. 특히 헬스클럽에서 1시간을 보내지만 낮에는 책상에 앉아 있고 밤에는 소파에 앉아 있는 경우라면 물론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도 좋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기의 진정한 비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은 활력과 민첩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어주고 순환을 촉진해 수면의 질을 높여주며 면역 회복력을 키워 만성질환 발병 확률을 낮춰준다. 중년 이후에는 운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운동의 빈도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유감이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쇠약해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40세쯤 되면 근육이 성장태세에서 보전태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때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근육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부상을 예방해야 한다. 우리의 핵심 모터는 몸에 해를 입히지 말자가 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치유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은 늘 바쁘다.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수리하고 일상적으로 닳거나 찢겨지는 부분을 수리한다. 바깥 세상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세균과 독성 물질을 처리하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인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발목을 삐었다면 일상적으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부가 발목으로 가야 한다. 당신의 몸은 그 발목을 고치기 위해 요소와 소염작용을 하는 영양소들을 생산해야 하고, 그러는 동안 몸의 다른 필수적인 회복 능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이다. 나이가 들면 자원도 감소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몸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다. 중년 이후 신체 활동의 관건은 몸의 변화에 맞추어 운동 계획을 짜는 것이다. 덜 격렬한 운동을 선택하고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프면 그 운동을 멈춰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한다. 이런 태도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 나이에 적응하고 기꺼이 후퇴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달리기를 할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면 자전거 타기로 바꿔보라. 자전거를 못 타게 되면 수영을 하라. 고난이도 요가 동작을 했더니 몸이 아프면 그런 동작은 하지 마라. 물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동 능력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운동 능력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 능력은 밀어붙이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30대 때 철인처럼 튼튼했더라도 50대에는 철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근육과 관절은 평생 써야 하므로 근육과 관절이 다 닳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90세에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느냐는 지금 몸을 어떻게 보살피느냐에 달려있다. 몸을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따르는 것이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루에 10분 동안 경사가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일주일에 5분씩 시간을 늘려서 바로 30분으로 만들어 보라. 이완 휴식 요가를 시작하거나 관절에 부담이 적은 수영 강좌를 신청하는 것도 아주 좋다. 편안하게 시작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라. 당신을 활동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며 힘이 많이 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중년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루 내내 움직일 기회를 찾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움직이자. 조금 일찍 지하철을 타고 일찍 내려 사무실까지 걸어가거나 버스에서 한두 정류장 앞에 내려 집까지 걸어보라. 건물의 위층으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 내려갈 때는 하지 마라. 계단을 내려가거나 언덕을 내려가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진다. 점심시간을 신체활동 시간으로 바꿔보라.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쉬어라. 반드시 힘이 많이 되는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자주 꾸준히 실행 가능한 활동을 하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 햇빛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 생체 리듬은 우리의 몸의 하루 24시간의 변화를 자연과 연동시키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생체 리듬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독한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는 선크림으로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햇빛은 건강에 유익하다. 항상 뭔가를 발라서 햇빛을 막을 필요는 없다.
밖으로 나가서 얼굴에 햇빛을 느껴보고 계절이 허락한다면 팔과 다리도 날마다 햇빛에 노출시켜라. 밤에 잠이 잘 오도록 하는 비결 중 하나는 자연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아침 햇빛은 당신의 몸에 잠을 깨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하고 당신의 생체 시계를 조정해서 낮 시간에는 활기를 얻고 밤에는 차분해지도록 해준다. 식사 시간도 생체 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체 대사의 리듬을 생각하면 가장 크지만 식사는 한낮에 해야 한다.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당신의 몸은 낮 시간 칼로리와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면 수면 호르몬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밤새 잠을 설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당신의 몸과 안에 반드시 필요한 정서와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당신은 앞에서 언급한 악순환이 반복된다. 찌뿌둥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늦은 오후에 커피를 마시고 밤에는 또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이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다. 낮의 햇빛과 밤의 어둠에 맞추는 생활은 자연에 순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며 건강에도 좋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찬물로 헹구기.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많이 있다. 가장 쉬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30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냉수 마찰은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은가? 몸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 몸은 확 깨어난다. 냉수 마찰을 하면 몸속의 기가 활발하게 순환한다. 요즘에는 서양의학 책에도 냉수 마찰이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나온다. 냉수 마찰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이 책에 실린 음식 섭취나 수면에 관한 조언들도 모두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찬물로 마무리하는 작은 습관 역시 미토콘드리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뜻한 물 찬물 공식은 역으로 응용해도 된다. 차가운 수영장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보라. 사우나와 찬물 샤워를 번갈아 해보라. 또는 겨울에 외투를 입지 말고 잠시 바깥에 나가보라.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잠깐 쐬어주면 몸에 좋다. 어릴 때 어른들에게 들은 말과는 다르지만 호르메시스 원리를 응용해서 몸에 다른 종류의 가벼운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 짧은 단식을 하거나 잠깐씩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해보라. 가벼운 스트레스는 몸을 청소하는 자가포식을 활성화하고 세포의 기능 수행과 회복을 돕는다. 나이가 들면 세포의 기능 수행과 회복 능력이 감소한다. 우리의 몸에 짧지만 강렬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몸은 손상된 것을 더 잘 복구한다. 여기서 손상에는 극단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활과 나이듦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가 포함된다. 우리의 몸은 항상 스스로 수리를 하는데 호르메시스는 그 수리에 도움을 준다. 좋은 음식으로 하루 2끼만. 중년 이후에는 건강 측면에서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 가장 덜 중요한 끼니라고 말할 수 있다. 짧은 단식을 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아침 식사를 건너뛰면 짧은 단식을 쉽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하루에 3번보다는 2번 식사가 유익하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몸에 부담이 덜 가고 처리할 일이 적고 소화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에 회복과 수선에 사용할 에너지가 확보된다. 또 짧은 단식은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긍정적인 흐름의 호르메시스의 효과를 발휘한다. 작은 스트레스를 견뎌내면
우리 몸은 더 튼튼해진다. 하루 두 끼 식사를 원칙으로 삼으면 몸의 부담이 덜 가고 더불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반드시 아침을 생략할 필요는 없다. 저녁 식사를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이 아니라 열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는 일과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되도록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라. 나이가 들면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하루 두 끼 식사라는 원칙을 지키기가 쉬워진다.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가 성인이거나 10대일 경우 각자의 계획표대로 생활할 테니 하루 3번 꼬박꼬박 식사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기가 조금 더 쉽다. 하루 두 끼 식사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원칙은 아니다. 식사는 가족의 생활이나 사교 활동의 중심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하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하루 두 끼가 고정불변의 법칙은 아니지만 하루 두 끼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식사량이다. 배가 꽉 찰 때까지 먹지 말고 배고픔이 달래질 때까지만 먹어라. 그리고 한 그릇 더 먹기 전에 잠시 쉬어라. 외식할 때도 소식과 영양에 신경 써야 한다. 식당에서는 동행한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거나 본 요리가 아닌 에피타이저를 주문하라. 당신 앞에 음식이 가득 담긴 커다란 접시가 놓여 있다면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포장해 와서 다음날 먹어라. 소식을 하면서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라. 아마도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차오르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음식 섭취량만 줄여도 건강이 개선된다. 근육량 유지는 결정적이다. 대다수 사람은 40세가 넘으면 매년 1%의 근육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70세가 될 무렵이면 우리는 20대 때 근육량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이것이 나이듦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불린다. 중년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내려면 근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50대 후반까지는 근감소증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 자신을 잘 돌보고 운동을 하면 대개는 괜찮다. 60에서 65세 정도 후부터는 단백질 섭취량을 25% 정도 늘려야 한다. 설령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퍼즐의 다른 조각은 근력 운동이다. 일상생활에서 끌기와 물건 들어올리기 같은 저항성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력 운동이란 단순히 뭔가를 들어올리는 운동이 아니다. 근력 운동은 저항성이 있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저항성은 운동용 밴드, 공아령 그리고 자신의 체중, 요가에서 몸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플랭크 자세 또는 푸시업의 하강 동작을 생각해보라. 나이가 들면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근육이 일을 하지만 관절의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는 안전한 운동을 하라. 다음날 약간 욱신거릴 정도, 물론 관절이 아니라 근육이 욱신거린다면 충분히 열심히 운동한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어떤 방식으로든 근력 운동을 하라. 근력 운동을 강화하라는 것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유산소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주지는 않지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배가시키고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지구력을 키우고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되 최대한 여러 가지 운동을 배합하라. 다양한 운동은 부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부상은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백질과 근력 운동은 근육량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멀리해야 하며 잠을 푹 그리고 충분히 자야 한다. 근육량 유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육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노쇠해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운동을 좋아하든 간에 들어올리기, 상체 운동, 등산, 플랭크, 물구나무 서기, 복싱, 수영, 자전거, 스쿼트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라. 날마다 기회를 포착해서 저항성 운동을 하라. 가구를 옮기거나 호스를 끌어당기거나 상자를 운반하라. 목적이 있는 행동도 엄연한 운동이다. 이제는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 그래서 부상을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물론 나이 들어서도 땀이 쭉 빠지는 힘든 운동을 즐기고 그런 운동에서 쾌감을 얻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극한까지 밀어붙이지는 마라. 운동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도 몸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면역 체계를 긴장시킬 우려가 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의 80% 선에서 무리가 가지 않게 운동하라. 그리고 당신의 일상생활 중 어떤 행동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 같으면 그 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 스트레칭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근막이 수축되어 통증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기 쉽다.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유연하게 해주면 관절이 편안해지고 자세가 바로 잡히며 걸음걸이도 가벼워진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라. 수영을 하든 자전거를 타듯 아령 운동을 하든 요가를 하든 간에 시작은 천천히 하라. 몸에 시동이 걸리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운동을 마무리할 때 더 스트레칭을 하라. 어디가 왜 아픈지를 관찰하라. 우리는 통증과 고통에 금방 익숙해진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적응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킬레스건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게 하고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발을 비스듬히 돌리는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어느 쪽 팔을 주로 쓰는가? 당신이 자주 하는 동작과 당신이 놓치고 있는 습관을 관찰하라.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바로 잡아야 한다. 미봉책을 사용하다 보면 다른 부위를 다치게 마련이니까. 통증은 발에서 시작해서 엉덩이로 올라가고 나중에는 허리와 어깨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에는 불균형과 불편이 쌓이고 쌓여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 당신에게 필요한 운동을 잘 선택하면 하나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 다른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를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고 복권처럼 임의로 주어지는 혜택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선택은 전반적인 건강과 신체의 자기보호 능력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최적의 나이듦이란 행복하고 활기차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의 건강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은 책의 일부분만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책 전문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